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교도소가 돈을 벌고 이민자 구금이 일종의 산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도 민간에 위탁하고 심지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업체도 있다는데요. 구금된 이민자가 많고 수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민간 교도소 수입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교정산업도 호황을 누릴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인권 문제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총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총기 규제 완화를 둘러싼 통신원 논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약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반도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 자동차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곧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열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유럽 정상들과 통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3자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유럽 정상들이 이를 수용할 것 같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을 중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폭탄을 맞은 브라질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외무부는 미국은 최국 대우와 관세 상한 등 각국이 WTO에 합의한 핵심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국 대우는 WTO 체제 핵심 원칙인데요. 각 회원국이 교역 상대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역 국가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해당 원칙에 위배됩니다. 교역국 간의 분쟁은 WTO에 접수가 되면 협의 절차가 시작되고 향후 60일간 당사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 패널 심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브라질의 WTO 제소와 관련해서 미국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보수장이 내년 2월 차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과도정보 최고 고문은 작년 장기 집권하던 셰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를 끌어내린 대학생 봉기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연설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집권 기간 야당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하시나는 귀국하지 않은 채 과도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 당국은 인도에 그의 송화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31명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운영하는 치료소와 중부 누세일라트 난민촌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기아와 영양실조로 지금까지 193명을 사망했고 이 중에 96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3자 대면. 네. 보통 3자 대면하는 경우는 네. A, B, C 세 명이 있으면 B와 C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 A라는 사람이 중재를 서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서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3자 대면하면은 뭔가 해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건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3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단독 회담 먼저 하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3자 회담까지 열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자 회담에 유럽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고요. 예, 예.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이 세 사람만 참석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유럽 정상들과 전화회의하면서 해당 계획을 설명을 했고요.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대체로 수긍하는 반응이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스티브 위드코프 특사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예. 회담을 했고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 후에 유럽 동맹국들에게 이런 내용을 협의했고 네. 모두가 전쟁 종식을 원하고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도 위트코프 특사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이제 예, 예.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조금 더 휴전 의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취임하는 첫날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공언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재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푸틴 대통령 일방적으로 편드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 비난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꿨고요.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8일까지 휴전이 형사가 되지 않으면 러시아 쪽에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밝혔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그렇죠. 부과하면서 네. 인도 관세가 이제 50%가 됐습니다. 또 CNN 보도에서 보니까요.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좀 지지분진했던 이 관계가 좀 해결이 될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떡줄 사람 생각은 안 해? 네.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괜히 내 의도를 미리 그렇죠. 추측해서 네. 뭐 해주겠지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평가 성격을 치러질 내년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집권 공화당과 야당의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제 지역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걸 게리맨더링 싸움이라고 합니다. 네.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구태 정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네. 투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가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렇죠. 바꾸려고 예. 하는 건데요. 그래서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해라고 제가 키워드 붙여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포문을 연 것은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내년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핵심 지역으로 텍사스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5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하원 의석수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이 되는데요. 텍사스는 38명으로 캘리포니아 52명이어서 미국에서 의석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공화당도 25석, 민주당이 12석이기 때문에 네, 공화당이 이미 많은데도 그런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석을 더 가져와야 된다라면서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공화당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대도시 그러니까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의 유권자를 분산시키고 공화당 지지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가져오려고 하면서 예.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텍사스주 의회는 150석 중에서 공화당이 88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예. 51명인데 정족수 미달로 표결자 무산시키려고 텍사스 주정부 사법권이 비치하는 뭐 뉴욕,
킬리판 등지로 네. 의원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공화당 쪽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석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면서 엄포를 놓은 겁니다. 네. 이 공화당이 먼저 공격하자 민주당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사실 공화당 텃밭, 민주당 텃밭 이렇게 강세 지역이 있는데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주의 호컬 주지사가 우리는 법을 어기는 공화당원들에게 절대로 민주주의를 두동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주 연방하원이 민주당 19석, 공화당 7석 이렇게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우위를 더 강하게 해서 역시 게리 맨더링 주의 의향을 밝히면서 예. 공화 민주당이 유권자가 아니라 자기 정당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당의 게리 맨더링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퇴보하는 거다라면서 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유권자가 대표를 선택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유권자를 고른 것은 사실 본말이 전도된 거라면서 네. 비판했습니다. 네, 어느 나라를 가나 참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손해보는 거는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애플의 귀환. 네, 애플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애플이 보도자를 통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내 총 투자액을 6천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좀 투자 속도를 좀 더 빨리 올리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팀쿡 애플 최고위원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앞으로 애플이 4년간 6천억 달러 투자할 것이라면서 예. 이전에 약속했던 1,000억 달러보다 금액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애플의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미국 제조 프로그램, 그러니까 AM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고 애플이 바로 AMP를 통해서 네네. 미국 전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핵심 부품 생산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할 계획인데요. 예. 그러면서 팀쿡 애플 CEO가 미국 전역에 있는 10개 기업과 신규 또는 확대 협업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추가 투자한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는데요. 5%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애플이 해외에 있는 아이폰 제조 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최소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했었고요. 네. 그러자 팀쿡도 여기에 따라서 회사 경영 방침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트럼프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칭찬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방침 밝히면서 팀쿡 CEO가 이 공장들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50% 관세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결국 애플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애플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 같은 거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산으로 받아보나요? 그런데 엄청 비싸지겠죠? 인건비랑 그렇군요. 네 비용이 엄청 올라가니까. 지금도 비싼데.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네. 네. 미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기업,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절실함이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미 법무부가 중국 국적의 촨공 그리고 스웨이양 이 두 사람을 네. 2022년 10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H백을 비롯한 엔비디아 칩과 여러 가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22년 미국이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수출에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 이후부터 캘리포니아 LA에 ALX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네. 이 회사는 2023년 8월 달부터 24년 7월 달까지 미국 서버 제조기업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200개 이상의 엔비디아 H백 칩을 구매했고요. 이걸 사는 사람은 네. 싱가포르와 일본에 있다라고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장을 봤더니 네. 구매자가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싱가포르 현지 미국 수출 통제관이 봤더니 네. 실제로 그런 주소가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칩을 싱가포르와 일본에 판매할 것처럼 하고 이제 빼돌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 당국은 ALX 솔루션이 네. 제3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칩을 수출하면서 규제를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발송한 선적 20건 이상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운송 대행업체로 향했습니다만 네. 작년 1월 달에
중국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했고요. 홍콩과 중국 소재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추가로 돈을 받은 겁니다. 결국 네. 다른 나라 이제 우회하긴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 이걸 수출하려 했던 건데요. 그렇군요. 네. 이들은 엔비디아 H100 외에도 중국 수출 별도로 허가를 필요한 PNX, 지포스 RTX 이런 그래픽 카드를 중국에 불법적으로 수출한 혐의도 갖고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에는 엔비디아 칩 역시 탑재가 네. 돼 있었습니다. H100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이고요. 네. 거대 어느 모델 그리고 생성영역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밀수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대로 공식 파트너들에게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네. 이 모든 거래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찻잔에 고인 물도 없애라. 네, 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가 옮기는 치kun구nya 열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수천 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오. 그래서 광둥성 포산시 지역 커뮤니센터 담당자들이 네. 매일 아침 7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해서 텃밭, 베란다 등을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화분에 고여있는 물, 커피 추출에 고여있는 물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물이 발견되면 작은 물웅덩이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면서 그렇군요. 다 비우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이 치kun구nya 열병은 모기가 매게 하는 감염병인데요. 그래서 모기가 알을 낳는 진짜 조그만 웅덩이라도 없애라고 당국 관리자들이 이렇게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네. 매일 3분씩 화분, 정수기, 커피 추출기, 찻잔, 냄비, 캔, 양동이 폐타여 사용하지 않도록 물이 고이지 않도록 좀 주의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장에서도 출퇴근 전 1분 동안에 사무실에 혹시라도 고인 물이 없는지 확인해라라고 당국이 네. 지침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있고 실제로도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모기 퇴치와 함께 소독약을 직접 가지고 다니고 있고 모기향 정보 이런 것들을 SNS상에서 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 관련해서는 방역 요원들이 허락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 화분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원협 종사자들이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광둥성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7,716명이고요. 네. 이번 달 들어서 확진자 수가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발병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감염 네.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치kun구nya 열병은 이집트 순모기가 옮기는 건데요. 네. 이 바이러스는 1950년대 탄자니아에서 처음 발견됐고 중국에서는 2008년에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치kun구nya 열병 감염 사례가 24만 건 나왔고요. 네. 이 중에서 90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까지 이어질 수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타운. 네. 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웬만한 대도시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 마피아 그렇죠, 이렇게 떠올리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탈리아 마피아가 아니라 네. 중국계 마피아가 이탈리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프라토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중국계 마피아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수급부터 납품, 운송업까지 소위 말하는 명품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청업체 사이에 이권이 중국 마피아 사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툼이 되면서 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일날 이탈리아 경찰이 프라토, 로마, 밀라노, 피렌체 등 25곳에서 중국계 마피아 조직 단속에 나섰고요. 13명 체포하고 3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프라토라는 네. 곳인데요. 프라토에는요 무려 5천 곳의 중소의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데 상당수가 명품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 다수가 중국계 불법 합청업체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소규모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A사, B사의 그 명품업들을 네. 이 회사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계 마피아들이 이 공장에서 일할 네. 불법 이주자들을 알선해주고 공급을 해왔고 일부는 봉제 공장이나 공방을 직접 마피아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 네. 되는데요. 그런데 전체 주민 가운데 네. 25%가 불법 임자 포함해서
중국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류산업 곳곳이 중국계가 장악하면서 자생력으로 생겨난 중국계 폭력 조직이 이권 다툼을 벌이면서 이게 점점 네.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마피아를 꼭 빼닮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좀 잔인하게 그렇게 이제 예.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계 마피아 이렇게 부른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프라토에 있는 의료산업들은요. 불법 이민자를 알선하고 임금 착취, 탈세 등 이거 기반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고 불법 이주자의 신분을 위장하고 자금 네. 세탁, 불법 송금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계 공장주나 노동자들이 연루된 폭행, 협박 사건, 차량, 창고 화재 사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프라토 전 시장이 한 의류업체에 불법 선거 자금을 수한 혐의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자리에서 물러났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중국계 마피아와 유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중국계 마피아 활동 범위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프랑스, 스페인 등 이웃 국가로 확대되는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같지만 다릅니다. 네. 같은 영양소라고 하더라도요. 네. 가공식품 먹으면 체중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힘들죠. 예. 왜냐하면 우리 네. 요즘에 그 이제 체중 감량하려고 네. 닭가슴살 이제 가공된 상태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프로틴 바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영양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자연식품으로 집밥으로 먹는 걸 그렇군요. 비교했을 때 살이 네네. 빠지는 것이 2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왕 살 뺄 거면 건강하게. 가공식품보다는 네네. 간단하게 야채 집에서 먹고 이게 훨씬 더 잘 빠진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 게스트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맥스의 스틸 뉴욕 들으시겠습니다. Yeah. No matter where we go, we still New York. You were the best nights of my life. You got the light that always shines. I miss the way that you move and the way I get high when you take me to your heights, like I'm standing in the sky. I see your subway cars and your road graffiti. I breathe your air when I land in another city. I'll be that one that's got you printed on my bones. Yeah, you're all I know. Everywhere I go, I change it up. Always on my road, I'm still New York. You're the only I'll ever know. My concrete walls, I'm still New York. I'm still New York. Oh, I'm still New York. Yeah, I wanna drive down Riverside, see the birds flying on the High Line. With the sidewalks burning, we pray for rain in July. I want the Yankees 99 and the Knicks on a sold out night. When the curtains close and the Broadway streets are alive. I need your heartbeat close, don't you ever leave me. And I breathe your air when I land in another city. And I'll be that one that's got you printed on my bones. Yeah, you're all I know. Everywhere I go, I change it up. Always on my own, I'm still New York. You're the only that I'll ever know. My concrete walls, I'm still New York. I'm still New York. And I'm still New York. I'm still New York. I'm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오전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특검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면서 논란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국정기획위원 전수조사 요구 등으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늘 0시 1분부터 우리 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는 상호 관세의 15%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대상 물품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우려하며 보낸 서한에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아르헨티나에서는 요즘 정부가 총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주 통신원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총기 규제를 담당했던 기관을 축소하려는 법령이 발표돼서 논란이라고요? 네, 지난달 현지 정부는 445 법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령은 국가총기통제관리청의 조직체계와 법적 지위를 축소하는 건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법령은요. 이전에 국가총기통제관리청은 안보부 산하의 분권화된 기관으로 운영됐고요. 재정적 자율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무기 그리고 탄약뿐만 아니라 폭발물의 관리와 규제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다소 축소되어져서요. 네. 중앙 집중화된 정부 관리를 받게 되고요. 재정적 자율권과 다수의 법적 지위도 폐지됩니다. 현지 정부가 관리청을 중앙 집중화하는 이유는 바로 공공비용 절감이 그 중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법령 내에는 무장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담당했던 무장폭력 예방 정책 추진 기금의 해체도 명시하고요. 안보부에서 국방부 산하로 이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10년 전에 해체됐던 국가 무기 등록부를 다시 한번 부활시켰습니다. 이번에 부활되는 국가 무기 등록부는요. 네. 앞서 말씀드린 축소된 무기통제관리청과 해체된 무장폭력 예방기금 대신에 총기 통제와 관리 그리고 무장폭력 예방 정책도 모두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민간과 군축 전문가들은요. 이번 법령을 통해 밀레이 정부가 국가총기통제관리청과 그 전담 감독 기능을 해제하고 네. 안보부 산하에 논란 여지가 있는 국가무기등록부를 재설립하기로 한 것은요. 총기 규제에 관한 모든 공공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정부가 채택해온 모든 정책 중에서도요. 이번 결정은 반세기의 퇴보를 의미하고 또 가장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총기 폭력 예방을 포기했던 예전 1973년으로 되돌아간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총기 규제와 관리를 위해 부활되는 국가 무기 등록부는 적극적인 예방과 통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는 단지 수동적인 총기 등록 기관에 불과하고요. 네. 또 불법 총기 시장 단속과 무장 폭력 예방에 기여할 능력은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생긴 기관이 별로 그 권한이 없는 거군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연령 기준도 완화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12월 정부는요, 무기 네. 구매 및 휴대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규제 완화를 했고요. 네네. 지난 5월에는 온라인으로 총기 신속 소지 절차를 도입해서요, 네. 총기 소지를 급행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6월에는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건에 사용되기도 하는 반자동 총기의 민간인 취득과 소지권도 완화했습니다. 극우 자유경제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은요, 예. 이미 후보 시절 대선 캠페인에서 시장의 자유경제를 외치며 총기 매매의 자유, 또 신체 장기 매매의 자유 등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총기 사고가 증가하진 않을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권을 위한 비정부 기구인 국제 엠네스티와 군축 네트워크는 무기가 많을수록 폭력도 증가하고 네. 무장한 사회가 결코 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엠네스티에 의하면요, 총기 소유의 자유를 가진 미국에서는요, 총기 사건으로 인해 하루 평균 109명이 사망하고 15세부터 24세의 젊은 층에서는 총기 사건이 세 번째로 큰 사망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무기 자유화는 자살, 사회폭력, 그리고 여성과 젠더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또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총기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며 조직 범죄단의 무기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네. 아직 이 법령이 시행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군축 네. 네트워크는 밀레이 대통령의 이번 법령에 대해서요, 국회 상원과 하원의회에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에 30여 개의 기관과 기구가 군축 네트워크의 이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은 무기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네. 공공비용 절감을 위해서 총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 중에 관세만큼 논란이 되는 것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입니다. 이민자를 추방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요. 1인당 1억 원이 넘게 든다는 추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교도소가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법 이민자 한 명 추방하는데 뭐 1인당 1억이 된다고요? 네. 네, 이렇게나 들어요? 뭐 사실 정확한 예. 수치이긴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 미국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뭐 네. 미국 이민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단체에서 추산한 수치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가 대략 1,100만, 많게는 한 1,30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나 많은 이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추방하는 데는 짧아야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대략 한 100만 명 정도는 추방을 해야 불법 이민자를 다 내보낼 수가 있는데 네. 그 10년간 들어가는 돈이 1조 달러 정도 들어간다라고 추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1조 1조 달러라고 하면 너무 큰 돈이라서 예, 사실 예. 감이 잘 안 잡힐 수 네.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400조 원쯤 되고요.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19위쯤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GDP랑 맞먹는 규모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대략 1,100에서 1,3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네네. 1조 달러를 1인당 그 숫자로 나누게 되면 1억 1인당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아까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냥 맞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바로 추방할 수가 없나 봐요. 그게 네. 사실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네네. 돌려보내는 거는 네. 쉽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진 않을 텐데요. 네네. 이미 미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그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찾아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조금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일단 숨어 사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불법 이민자 체포를 전담하는 이미관세 단속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나서서 체포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시설의 구금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추방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재판의 과정인 거거든요. 예. 거기서 뭐 추방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마지막에는 또 네네. 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송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본국으로. 네네네. 그래서 송환할 때 또 항공수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 바로 구금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정부가 뭐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네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웃소싱의 천국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금시설 이런 것도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5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5만 명 정도가 네. 민간 교도소나 구금시설에 뭐 수감, 구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전체 연방 교도소와 주 정부 교도소 여기 수용 인원이 한 200만 명 가량 되니까 네. 한 8% 정도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국 국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네.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예산이 1,650억 달러가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230조 원 정도가 쓰일 엄청나네요. 예정인 건데 예. 이 중에 450억 달러가 2029년까지 새로운 구금시설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예산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서 민간 교정 시설이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민간 교도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금 낯선 시설이긴 합니다만 네네.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 운영비의 90%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다만 미국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게 운영 네. 주체를 비영리 목적의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그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민간 교도소이긴 하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민간 교도소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민간 교정시설이 처음 등장한 건 1844년쯤 돼요. 그때는 주로 노예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뭐 두 번째로 큰 가장 크다고 하는 민영 그 교정시설 운영업체 중에 하나인 코어시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상장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983년에 테네시주 주 정부 교도소의 운영 계약을 딴 게 처음 현대적 의미의 민영 교도소였습니다. 네. 이 등장한 배경이 조금 재밌는데 네. 1960에서 70년대에는 미국에서 범죄가 조금 기승을 많이 부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70년에 닉슨 행정부가 법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을 한 뒤에 이제 깽단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마약 퇴치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범죄자들을 대거 잡아들인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범죄가 기승을 부렸으니까 잡아들이는 범죄가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걸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로는 충분히 다 수용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잘 알려진 레이건 정부에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교정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거의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건데 네. 뭘로 돈을 벌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네. 일단 그 미국에서 그 교도소를 운영하면 네. 수감 인원당 들어간 비용 이게 네네. 꽤 많더라고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연방 주정부 교도소에서 죄수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이 대략 5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대략 7천만 원쯤 되는 와. 건데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도 그러네요. 많죠. 그래서 민간 예. 교도소의 경우에는 대략 90% 정도인 4만 5천 달러가 든다라고 하는데 네네. 대략 한 80에서 90%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도소마다 비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네. 민간 교정 시설이 연방 주정부 교도소보다 조금 비싼 곳이 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연구마다 비용이 조금 제각각이기도 해서 조금 네. 다르긴 합니다만 여튼 지오그룹 가장 큰 민간 교정시설 운영업체 중 하나거든요. 여기도 상장사인데 네. 지난해 매출이 3.5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3조 5천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500원쯤 되는데 그만큼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네. 여튼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미국 네네. 교도소나 교정시설은 사실 매우 열악해 보이잖아요. 돈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그와 달리 뭐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교도소의 경우에는 뭐 급식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네. 간접 경비를 포함해서 연간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뭐 훨씬 열악하다고 보이는 미국에서 훨씬 돈이 많이 든다는 게 그래요?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돈을 뭐 정부에서 주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그 수익원은 정부에서 받는 돈이긴 해요. 일단 위탁 운영 계약을 맺게 되면 네네. 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구금자나 수감자 1인당 얼마 그렇죠. 이런 네. 방식으로 돈을 받는데 네네. 사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는 네네.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100인데 90을 받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교도소의 경우에는 수감자를 민간 기업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시급을 받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80%는 그 교정업체가 가져가고 20%만 수감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자들이 쓰는 전화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정부가 뭐 가석방 수감자들인 경우에는 사실 밖으로 내보내고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 보호관찰을 대행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구금 인원이나 수감자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고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와 구금 많이 잡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 교정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 민간 교도소가 돈을 벌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미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불법 이민자 예, 추방 예. 정책을 폈었잖아요. 당시에도 민간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상장사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그룹, 그다음에 코어시빅 같은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민 관세 단속국이 지난 6월에는 하루 평균 한 1,100명 정도를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4년에 하루 평균 한 300명 정도를 체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정도가 네. 되는데 지난 5개월 누적 체포 불법 체류자가 한 1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이 일평균 구금자 수가 한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들인 불법 체류자 중에 85%가 영리 목적의 민간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민간 교정시설 운영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이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업체들이랑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건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는 정확히 제가 관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그 로비 고문으로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추방할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돈을 벌 수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속도로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방 속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 올해 한 26만 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근데 1,10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하면 향후 10년간 나누게 되면 1년간 평균 100만 명을 추방을 해야 되는 건데 턱도 네. 없는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민 관세 단속국에 한 100조 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체포 요원을 1만 명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체포를 하루 7천 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불법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 숫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미 네. 민간 구금 시설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거든요. 수용 능력이. 네네. 코시빅이 운영하는 한 구금센터의 경우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많을 때는 1,500명이 인원이 오. 구금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이나 복도 같은 데서 자기도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시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같은 또 필수 그렇죠. 시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 문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당분간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네네. 네, 보통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더라도 신속 추방자라고 결정이 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민 법원에 계류된 추방 재판이
추방 재판이 무려 네네. 40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오랜 기간 구금 시설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근데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체포된 불법 체류자를 100% 구금하는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을 내보낸 뒤에 전자발찌 같은 걸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돈을 벌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 정말 뭐 아주 지금 턱없이 지금 한계에 온 상황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감 구금자 숫자의 매출이나 이익이 비례하다 보니 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없으면 뭐 망하진 않겠지만 네네. 그저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오그룹이나 코오시빅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 주가가 바닥을 쳤었는데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한 4분의 1, 5분의 1로 뭐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내린 거죠. 네네. 그때도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줄었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정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 교정시설에 매우 부정적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면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네.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공식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조항이거든요. 네. 근데 공공의 눈이 잘 비치지 않는 민간 교정 시설을 봤더니 네.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취급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 교정 시설의 민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인권 문제를 중요하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당연히 이 민간 교정 시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 교정 산업의 그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네네. 민영 교도소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었고, 그래서 그때 네네네. 당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내립니다.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에 이 방침을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어찌됐든 그 뒤에 또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방침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이들 민간 교정 시설 운영업체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 뭐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는데, 네. 물론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 행정명령을 취소해서 지금은 전혀 반대 의견을 걷고 있긴 합니다만, 여튼 정권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 민간 교정업체들도 사실 비즈니스가 쉽지는 않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요건 또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이슈이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문제는 이 민간 교정시설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단위 면적당 수감자나 구금자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그렇죠. 구조잖아요. 근데 수감자나 구금자를 많이 받고 비용을 줄이려다 그럼 보면 좋죠. 예. 당연히 의료시설이나 그렇죠. 이런 필수 시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인권 문제가 또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수감이나 구금 뒤에 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수감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일을 시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시키고 재범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의 교정 기능인 건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공립 교정시설보다 착취가 심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재범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운영비가 더 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들 최근 민간 교정업체의 호황이 네. 그간 뭐 비판이 집중이 됐던 교도소 때문은 아닌 게, 네, 불법 네. 체류자 구금 시설은 교도소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인권 착취 그래요? 문제가 조금은 덜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미국 네. 성인 중에 65%가 이민 심사 전에 불법 체류자를 시설에 대량 구금하는 건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도 조금 정치적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경제, 오늘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또 교정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